이곳은 충북 제천의 한 번지 점프대입니다. 2022년에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이 진행이 돼요. 여성 실험 참가자를 다양한 자세로 떨어뜨리면서 낙하한 위치 그리고 이 포물선의 형태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앞으로 혹은 뒤로 떨어질 때, 앉은 자세, 아니면 제3자가 밀쳤을 때, 아니면 제3자에 의해서 던져졌을 때, 이렇게 다양한 자세와 상황을 가정해서 실험이 진행이 됐었던 거죠.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2009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한 추락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진행된 실험이었습니다. 이 다리의 높이가 32m예요. 당시 32m 높이의 다리에서 추락한 여성의 죽음이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 낙하의 위치와 포물선을 파악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이 사건에서 가장 의혹으로 남았었던 그 시신 발견의 위치 때문이었어요. 추락한 여성의 시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이 다리가 있으면 이거하고 너무 가까이 추락을 해 있었던 거예요. 다리에서 2.5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지점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맞다면 32m 높이를 감안했을 때 그냥 거의 수직으로 뚝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실험 결과를 종합한 제작진은 3D 작업을 통한 영상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실험에서 실제 거리 2.5m와 가장 근사값으로 나온 추락의 형태가 의식이 없는 상태를 가정해서 제3자에 의해 안아 올려 던져진 경우였다는 거죠. 2.22m였습니다. 이날의 실험 결과는 그동안 알려졌던 사건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사건은 13년 동안 단순 변사 사건으로 묻혀 있었던 제주 제3 산록교 사망 사건입니다. 2009년 7월 22일 오후 2시경에 제주도 서귀포시 한라산 중턱을 가로지르는 제3 산록교에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이 다리 아래로 사람이 떨어졌다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던 거죠. 구급대가 로프를 타고 내려갔을 때 이 추락한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응급처치도 의미가 없는 상태였어요. 사망한 여성은 23세의 김 씨였고요. 이 신고자 중년 여성의 친딸이었습니다. 이 사망한 여성이 무속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망하기 몇 개월 전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무속인을 그만뒀대요. 그리고 나서 신당을 정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사망한 여성을 제가 김 씨라고 지칭을 할게요. 당시에 발견된 시신의 모습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자세였어요. 그리고 다리 위에는 김 씨의 친모와 계부가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구급대원의 말에 따르면 친모는 막 울부짖고 있었고 계부는 친모를 붙잡고 있었다고 해요. 친모의 말에 따르면 가족끼리 차량을 타고 가던 중에 김 씨가 사진을 찍겠다면서 차를 세우고 이 다리 난간에 걸터 앉았다가 아래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 수사팀이 이 사고 경위를 납득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이 산록교가 9개가 있어요, 제주에. 근데 이 9개의 산록교 중에서 협곡이 아주 깊기로 소문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아파트 약 12층 높이의 다리가 위치해 있는데 또 여기다 난간은 되게 낮아요. 1.1m 높이밖에 안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난간의 형태는 더 위험해요.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차를 세워서 사진을 찍으려고 걸터 앉았다라는 이 친엄마의 말이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이 제3산록교 근처에는 마땅히 차를 댈 만한 곳도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 물론 친엄마의 주장은 이렇지만 당시에 그 다리 위에 설치된 CCTV도 없었고 현장에는 친모와 계부 말고는 다른 목격자도 없는 상태였던 거죠. 2009년 여름에 제주도는 장마로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발생했던 7월쯤에는 한라산은 무려 22일 동안 안개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사고 당일 역시 이 다리는 옅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밖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누군가 보기가 힘들어요. 목격하기 힘든 밀실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의문점은 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던 이 사건은 2011년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됩니다. 그런데 2022년 6월에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전해져요.
자,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 그리고 재수사를 시작했는데 재수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용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추락한 여성 김 씨를 누군가가 일부러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이 특정한 살인 용의자가 누구였냐? 친모와 계부였어요. 자, 김 씨의 친모는 너무 억울해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나는 주변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자식 죽인 사람이다. 자식 죽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와서 나 너무 힘들었고 경찰도 계속 나를 통해서 집요하게 추궁하고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친모와 계부는 이 사건이 알려져서 우리 억울함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되게 당당해요. 당시에 친모가 주장했던 사고의 경위를 좀 살펴보면 사고 당일에 이 가족이 외출을 했었던 거는 이 딸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딸의 의붓아버지, 지금 현재 계부 말고 그 전에 의붓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의붓아버지의 봉안당에 가자고 해서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이 첫 번째 계부가 피해자를 참 예뻐했었대요. 그래서 이 피해자도 그 계부를 잘 따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년 뒤에 이 계부가 사망을 하면서 지금의 두 번째 계부를 이 엄마가 만나게 됐던 거죠.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김 씨의 이 요청으로 가족이 함께 봉안당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중에 다리 위에서 딸 김 씨가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진 찍는다고. 근데 이 사진을 새로 찍어서 그 의붓아버지 봉안당을 방문할 때 옛날 사진을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계부의 말에 따르면 이 피해자가 난관 위에 올라가길래 위험하니까 내려오라고 했는데 하나만 찍자면서 고집을 부렸다고 해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으려고 다시 난간을 봤는데 이미 피해자가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거죠. 자, 친모의 말은 또 친모의 입장이 또 있어요. 이 친모는 본인이 고소공포증이 있대요. 그래서 딸을 막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딸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다른 차가 쌩 하고 지나갔고 여기에 놀라서 주저앉았다가 일어나 보니까 딸이 이미 사라져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이 두 사람 모두 피해자가 난간에 올라간 거는 봤지만 떨어지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9년 당시에 수사팀은 초기에는 그냥 친모 말대로 불운한 사고 정도로 여겼어요. 김 씨도 성인이었고 신고를 했던 사람 그리고 목격을 했던 사람도 친엄마였기 때문이었죠. 근데 수사를 진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 친모와 계부의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당시 수사팀과 현재의 재수사팀이 범죄 가능성을 의심한 부분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사진이에요. 이 친모와 계부의 진술이 있었어요. 이거를 확인을 하려고 수사팀이 제3산록교를 찾아가요. 근데 여기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일단은 32m 높이의 낭떠러지를 등지고 단지 사진을 찍겠다는 이유만으로 난간 위에 올라탔다라는 진술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게다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난간이 바깥쪽을 향해서 휘어진 형태였고요. 표면도 되게 미끄러워서 똑바로 버티고 앉아있기가 어려워요. 구조상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김 씨의 전 남편. 김 씨가 나이가 어린데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전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김 씨가 높은 곳이나 놀이기구를 엄청 무서워했었다는 거죠.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스로 사진 하나 찍겠다고 그렇게 위험한 난간에 올라갔다? 이건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차대기도 힘든 그 다리에다가 굳이 차를 대놓고 사진을 찍었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이 사건이 범죄 사건일 가능성 두 번째, 이거는 동선입니다. 수사팀이 이 세 사람이 탔었던 차량의 이동 동선이 이상하다라고 말을 해요. 친모는 사건 당일의 일정에 대해서 봉안당에 들른 이후에 서귀포 천지연 폭포 인근 지인의 집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 지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차량이 봉안당에서 서귀포로 이동하는 경로가 좀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봉안당에서 지인의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9번 도로를 따라서 직진을 한 후에 해안도로로 이동하는 경로예요. 이게 가장 빠르고 정상적인 경로예요. 근데 제3산록교를 통과하는 루트는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로로 갔으면 그냥 다리를 지날 일이 없었던 건데 굳이 돌아서 다리를 지나간 거죠. 당시 운전은 친모가 하고 있었는데 경찰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처음 가는 길이라서 두 차례 길을 잘못 들었던 것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꼭 여기서 사진을 찍을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 다리에 도착하기 전에 전망대가 있어요. 주차장이랑 휴게소가 있는 전망대가 있었어요. 여기서 찍어도 충분히 좋은 사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경찰은 이 두 사람이 제3산록교로 향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봤습니다. 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산록교는 총 9개가 있어요. 가족의 이동 경로는 그중 7개, 제1에서 제7 산록교까지 그 다리를 지나는 동선이었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그 7개 다리 중에 굳이 제3 산록교에 차를 세운 게 고의적이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다리가 다른 다리들하고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유일하게 여기는 차를 세울 공간이 없습니다. 나머지 다리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다가 주차할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만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 누군가 차를 대고 자신들을 목격하는 걸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장소를 택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다리들 같은 경우에는 난간 밑에 굵은 배관이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떨어지면 여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리 밑에. 근데 제3산록교는 얇은 와이어만 지나고 있고 그마저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현장 답사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자, 제3산록교는요. 7번 다리와 함께 가장 높은 다리예요. 그런데 7번 다리는 아래쪽에 숲이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 살 수 있는 확률이 그나마 있어요. 근데 3번 다리는 보시는 것처럼 돌출된 바위 지형이에요.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하필 여기서 사진을 찍었다? 그 많은 데를 놔두고. 네 번째로 이 친모의 행동이 이상해요. 딸 김씨,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딸의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바로 화장을 해버립니다. CCTV나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신이에요. 이 시신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화장을 해버린 거죠. 당시에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유족이 부검을 강하게 거부했고 검안을 철저히 했었다고 이유를 밝혀요. 자, 그런데 이 친모와 계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 경찰이 부검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검은 진행이 안 됐거든요. 기록도 없었어요. 이거는 기록만 찾아보면 부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서 한 범죄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해요. 직접 증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책임을 다 경찰에게 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2018년 재수사에 들어간 전담팀까지 이어졌고요. 두 사람을 살인 용의자로 특정하게 됩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재수사팀은 추락의 형태를 가지고 타살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당시에 시신의 골반과 다리 부위는 육안으로도 출혈과 골절이 확인될 정도로 골절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머리하고 상반신에서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리부터 추락하는 조기 둔위 추락의 형태였습니다. 경찰은 의식이 있는 상태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요. 당시에 방송 취재진들도 이 경찰과 유사한 형태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법공학자, 물리학 전문가, 전문 의료진이 동원된 이 실험에서 실제 시신 발견 거리와 가장 근사치를 냈던 이 사건의 조건은 뭐였냐? 안아 올려서 던져진 형태였어요. 안아 올려서 던져진. 피해자가 당시에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현재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실험 결과를 봤을 때 분명히 혼자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용의자로 특정된 친모는 정말 자신의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인일까요?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의 속사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여성 김 씨는 나이가 어려요. 23살이었는데 사실 그 짧은 인생마저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웃 주민이 기억하는 김 씨의 모습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안쓰러운 그런 아이였다고 해요. 친모가 미혼모로 김 씨를 낳고 친정의 아이를 그냥 맡겨두고 또 다시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김 씨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 김 씨가 첫 번째 계보를 잘 따랐대요. 그 의붓 동생들도 되게 잘 챙겼고요. 청소년기에 김 씨가 친모보다 더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다방 주인 여성 박 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인연이 되게 특이해요.
2001년에 박 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15살의 중학생 김 씨가 머뭇거리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봤죠. 처음엔 15살인지 몰랐어요. 근데 김 씨가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김 씨가 나이를 속이고 이제 일을 구하러 다니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녀는 친모가 있음에도 보육원에 맡겨져서 생활을 하다가 시설을 나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15살이면 사실 얼굴에서 조금 티가 나거든요. 어린 티가 나요. 그래서 이 다방 주인이 미성년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상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친모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다방에 애가 일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연락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다방으로 친모가 찾아왔는데 여기서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여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른. 아이를 데려가지도 않고요. 24시간 다방의 고용을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일하게 해달라는 거죠. 게다가 얼마 뒤에는 더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이 다방 주인에게. 다방에 찾아와서 아이의 월급을 자기한테 직접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여관 주인도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김 씨가 엄마의 요구대로 그냥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월급을 친모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돈을 빼앗긴 김 씨의 형편은 갈수록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때 당시에 이 계부하고 친모가 돈벌이가 딱히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가장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생겨요. 김 씨가 신내림을 받게 돼요. 주변인들 말에 따르면 그 무렵에 이 김 씨와 친모와의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기독교 신자였던 거죠. 여기서 강력히 반대를 하면서 이 딸의 신당에 가스를 틀어놓기도 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정작 본인 입으로 기독교라는 말을 하면서 이 엄마가 자기는 기독교다라고 말을 하면서 본인도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친모는 피해자가 죽으면서 신병이 의붓 동생들에게 옮았다. 남은 자식들을 살리려고 내가 대신 신내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 이 친모에게 내림굿을 해줬던 무당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하고 2년 뒤에 친모가 내림굿을 해달라면서 찾아왔대요. 당시에 신내림 받는데 1,300만 원이 들었거든요. 엄청 돈을 썼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 무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엄마가. 소름 돋았어. 보험금 타면 돈 줄게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등장한 이 보험금이 딸의 사망보험금이었어요. 당시에 친모가 큰 돈을 들여서 신내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무렵에 집도 사고 차도 샀거든요. 그 돈의 출처가 3억에서 4억으로 추정되는 딸의 사망보험금이었던 거죠.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재수사팀은 보험금을 노린 보험살인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이 친모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입했었던 보험이다. 계획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사고 전날까지 연락을 했었던 지인의 말은 좀 달랐어요. 사고 몇 달 전에 갑자기 김 씨의 엄마가 보험을 들겠다면서 이 보험 저 보험 막 딸에게 가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딸도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게 피해자 이름으로 여러 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그 중에는 사망 한 달 전에 가입한 보험도 있었습니다. 보험료 5만 원을 내고 5천만 원을 받았대요. 당시에 이 김 씨의 소득이나 지출을 생각해보면 넉넉치 않았거든요. 사실 이 5만 원도 이 사람한테는 되게 과다한 보험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딸 앞으로 이런 보험을 들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15살짜리 딸이 다방에서 일하는 24시간 고용 조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 월급도 다 자기가 쓰려고 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딸의 돈을 그렇게 착취하는 사람인데 딸의 보험금 5만 원은 꼬박꼬박 냈다는 거죠. 이상하죠. 계획성이 다분히 보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친모를 의심하는 이유를 종합해보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3산록교는 사진을 찍을 만한 장소가 아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다리와 지나치게 가까운 추락 지점. 이거는 스스로의 의지로 뛰어내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딸 앞으로 가입시킨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입니다. 아직 이 사건에서 이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경찰은 여러 간접 증거로도 이 두 사람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 제주 제3산록교 사망 사건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면
관련 영상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미제 사건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